안녕하세요, 아젤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판으로 수학보다도 전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죠. 이분 저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특히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대입 치고 나면 대입 수석한 사람을 꼭 모셔다가 인터뷰를 하죠. 어떻게 공부를 했나요? 공부의 왕도가 있던가요? 어떤 비법으로 공부를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사교육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부터도 제가 옛날에 학생이었을 때도 매년 연말 되면 1등 했다는 그 수석 입학자를 모셔놓고 하는 이야기에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코웃음 쳤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는. 무슨 교과서만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어? 어떻게 교과서만 가지고 만점을 받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사실 변함은 없어요. 왜냐? 그건 진짜 교과서 위주로 시험을 냈을 때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은연중에 사교육을 권장하지 않으면서도 사교육이 없으면 사실 시험을 다 잘 보기는 힘들게끔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그거부터가 잘못되었는데, 사실 제가 이 나라에 살면서 가장 느낀 것은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서 되는구나, 그거고요. 또한 하나 더, 교과서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구나. 지금 제가 완전 다른 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 나라에 있는 그런 시험 문제를 풀려면, 사실 누구나 다 아시죠?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황당하기로 유명한데, 그게 이 나라에서 쭉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도 황당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시험을 무수하게 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이냐? 네가 생각하는 제로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별로 당황하지 않죠. 왜냐면 살면서 여러 번 생각을 해봤던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갑자기 물어보면 멍하겠죠, 그쵸? 왜냐? 그런 식의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에 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교과서만 잘해도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응용 문제를 풀 수 있고, 하지만 더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교과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만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가 사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혹은 따로 개인 과외를 받아야 된다든지, 쪽집게 과외라든지, 소수정예로 모아놓은 학원을 다녀야 된다든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교과서 이외의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다양한 분야에 있는 책을 깊이 있게 읽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것도 생활 속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더 높은 곳을 가고 싶고 더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은 사실 교과서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이야기죠. 교과서만 보고 어떻게 로빈손 크루소를 알고 어떻게 신곡을 알고 단테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교과서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왜 공부를 잘하는 법, 시험을 잘 보는 법을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어떻게든지 아이들한테 지도를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돈을 쓰죠. 돈을 써서 막 비싼 과외 시키고 학원 보내고, 엄마는 온몸을 다 바쳐서 걔를 또 막 차로 모셔다 주고 또 시간 봐서 또 데리러 가고, 아이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사이에 엄마는 놉니까? 아니죠. 걔가 오면 또 배가 고플 거니까 영양식도 준비하죠. 그리고 아침 되면은 또 막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이죠. 막 너무 힘든 아이를 보면서 안쓰러운데 도와주는 방법이 그 정도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서포트지만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도움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가르치냐고. 이렇게 교과 과정을 가르쳐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모든 엄마가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는 그 아이들보다 20, 30년 전에 똑같은 과정을 밟았잖아요. 그러면 더듬어 보면 내가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공부를 그만큼 못했는지, 혹은 내가 어떻게 하니까 공부를 잘 했더라,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그냥 썩히지 마시고
내 아이에게 전수를 해주시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직접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특별판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첫째는 공부를 정말 잘해요, 지금. 정말 잘하고, 그리고 수학도 제가 몇 년 동안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6학년인데 지금 3학년 걸 해요. 프랑스는 우리처럼 1, 2, 3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6, 5, 4, 3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적을수록 고학년인데 얘는 지금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6학년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선행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3학년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잘해요. 왜냐면 제가 수학교육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몇 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3학년 중에서도 경시대급인 그 고급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얘가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얘가 초등학교 때는 꼴찌로 시작했던 애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한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막 만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누가 한 번 만점 못 받아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 둘 다 틀렸어요. 왜냐?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는 거 문제 됩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망쳤으니까 겁나야 돼요. 지금부터 망쳤으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 뭐 한 번 만점 못 받아본 사람이 어딨어. 수두룩해요. 초등학교라고 만점 무조건 다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볼 때 쉬운 거지 그 단계를 배우고 있는 애들한테도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때 정도의 그 단계에서는 머리가 조금 똑똑하거나 이해력이 좀 빠르거나 조금 발달된 애들은 별로 노력 안 하고 잘할 수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만점이 중학교 때도 만점이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 공부해서 만점 안 받고 그냥 좀 요령껏 해가지고 쉽게 만점을 받았던 사람이 계속 그 방식대로 고수를 하면 중학교 가면 중간으로 떨어지고 고등학교 가면 바닥을 받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 때 꼴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 저는 제가 꼴찌의 엄마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살면서 꼴찌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1등보다 어려운 게 꼴찌예요. 어떻게 그렇게 못하면 꼴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가 걔를 이렇게 바로 앉혀놓고 모든 교과를 다시 막 시작을 하고 이랬던 건 아니에요. 저는 걔한테 다시 앉혀놓고 청소하는 법부터 가르쳤어요. 방이 지저분하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지. 그리고 방이 지저분하니까 그냥 퍼즐로 앉아서 놀고 싶지. 다 치웠어요. 장난감 다 치우고 그 공부방이라는 거를 제대로 다시 만들어줬어요. 제가 공부방을 만들어준 건 꾸민 게 하나도 없어요. 걷어내기만 했어요. 공부랑 아무 상관없는 거 다 걷어냈어요. 다 걷어내고 아이랑 같이 박스를 싸고 그걸 우리 집 가라지에 넣어놓고, 그리고 얘가 공부를 하는 곳은 책상, 그리고 잠잘 수 있는 침대, 그리고 자기 얼굴은 또 봐야 되니까 거울 정도, 요 정도만 남겨뒀는데, 물론 거울하고 책상은 반대편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거울을 보려면 이렇게 돌아야 되지 자기 얼굴이 막 바로 앞에 있는데 공부 안 돼요. 그래서 거울의 위치도 매우 중요했고요. 그리고 책상 위에 뭐 자기가 또 좋아하는 그런 피규어를 이만큼 모아놨더라고요. 다 박스에 넣었어요. 걔네가 앞에 서 있고 걔네가 막 이렇게 윙크를 하면서 놀자고 하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그것도 다 치워요.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하잖아요. 수학 공부 이외의 것들도 다 치워요.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잘하는 과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영어, 그리고 입시 그렇게 비중 없는데 불어는 또 그렇게 잘했고요. 그리고 국어 좀 잘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 공부를 할 때 눈앞에 영어책이 있잖아요. 갑자기 영어가 하고 싶어요. 왜? 영어는 그나마 잘하고 잘하니까 재밌으니까. 근데 수학은 내가 못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과목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치웁니다. 무조건 그 과목에만 몰두하도록. 그렇게 아이에게
하나씩 새로 만들어 갔어요. 처음 뭐였다? 정리를 다 시켜요. 공부할 수 있게끔 환경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하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주죠? 뭐 이걸 교과를 같이 앉아가지고 문제를 같이 막 푸는 게 하는 법일까요? 아니거든요. 저는 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일렀고, 그걸 하는 법을 모르겠으면 수업 시간에 집중하라고 했고, 영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물으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뭐 인성만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식을 가르쳐야 되니까 모르는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니까요. 그리고 전혀 모르겠는 것들만 제가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보통 보면 그날에 할 분량을 정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오늘은 수학을 분수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국어는 어디까지 하고, 영어는 뭐 접두사를 하고, 뭐 이런 거를 정해주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내 생각처럼 1시간 동안에 수학 분수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10분 쉬고, 또 1시간 동안에 국어를 이만큼 하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밀려요. 일단 수학을 하면서 이게 뭐 언제나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에 걸린다든지. 그래서 수학을 1시간 만에 해야 되는데 2시간을 잡고 있어요. 아, 그럼 2시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를 막 해요. 국어 하고, 그러다 보면 밥 먹고, 영어는 내일 할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우리 왜 밥을 먹을 때도 편식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골고루 잘할 수는 없게 돼요. 한 과목만 계속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제 수학과외를 할 때 보면 정석책이 모두 다 있었어요. 그럼 저는 처음에 상담을 가서 그 아이의 정석책을 가져와 보라 그러면 얘가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지 못하는지 바로 나와요. 왜냐? 수학을 못하는 애는 앞부분에 집합만 되게 새까매. 거기만 막 계속 본 거예요. 보고 손 놨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막 내가 이러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야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그렇다고 집합이라도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집합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 집합만 달달달 본다고 집합이라도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분량을 정해주실 때는 시간으로 타임 제한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고 저것까지 하고 이게 아니라,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하고, 그리고 쉬고, 쉬는 시간 꼭 주셔야 돼요. 아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수학했으니까 빨리 국어. 아니에요. 쉬는 시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국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영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정해줍니다. 정해주고, 그리고 그걸 알람으로 울리게끔 해주세요. 우리 왜 그 파브로프의 개 아시죠? 개가 이렇게 먹을 시간만 되면 종을 쳤더니 종 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잖아요. 그쵸? 그런 반사작용이 사람의 뇌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울리면 딱 집중이 돼요. 갑자기 그 소리와 함께 이건 공부 시간, 집중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종이 울리면 이제 쉴 수 있구나, 릴렉스 하게 되죠. 그런 확실한 리듬이 있어야지만 공부가 효과적으로 잘 돼요. 그 공부가 효과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집중이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집중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알람 같은 작은 소도구들을 다 이용을 하셔서 도움을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합니다. 근데 또 보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주말이면은 쉴까? 이런 거 있어요. 주말에도 쉬는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주말이라고 숨 안 쉬고 주말이라고 안 먹나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 빼고는 매일매일의 루틴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월요병 하잖아요. 근데 월요병을 안 겪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주말을 그렇게 확 놓지 않았거든요. 주말도 하나의 생활이기 때문에 계속 긴장을 해줍니다. 우리는 그 긴장하면서 사는 와중에 행복을 느껴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느 편이 더 보람찬지, 사람이 보람을 느낄 때 행복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냥 쉰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그렇게 습관을 들여주고 매일매일의 루틴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공부는 따라잡았어요. 공부는 따라잡았는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였냐면 시험을 보고 오는데, 시험을 보고 오면 제가 항상 체크를 해봐요. 틀릴만 해서 틀렸는지. 틀릴만 해서 틀린 거는 나무라지 않아요. 틀릴만 하니까 틀릴 수 있겠지. 중요한 건 다음번에 이 문제만큼은 안 틀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았어요. 잘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날 그냥 놀아요. 그치만 완벽한 건 아니었잖아. 100점 중에 5점은 나갔잖아. 그 5점은 해결해놓고 놀아야죠. 해결을 어떻게 한다? 왜 틀렸는지를 적어도 3번은 또 풀어봐야죠. 그리고 중요한 거, 시험을 보고 나면 저는 과목별로 오답 노트를 만들게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항상 만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틀린 부분만 오답 노트를 만들어요. 틀린 문제를 베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다시 풀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다른 심화 학습이 있다면 그걸 스스로 리서치해서 거기에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한 거를 정리해서 붙이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적어도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진 않죠.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는 건 사실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는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고 그래요. 그게 희한하거든요. 왜냐면 기억이 희한해요. 왜곡돼가지고 내가 분명히 그때 이 답을 해서 틀렸어요. 근데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희한하게 또 틀린 답 쪽으로 마음이 기울거든요. 왜냐? 지식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답을 했던 그쪽으로 또 마음이 기울어요. 왜냐? 그걸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경험만 남은 거예요. 그게 틀렸었다 이 기억은 없고, 아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그걸 또 써요. 그래서 또 틀립니다. 그러고 스스로는 알죠. 아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근데 또 다음번에 또 바보짓을 할 거죠. 그쵸? 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첫 번째는 뭐다? 오답 노트. 오답 노트 반드시 만듭니다. 모든 과목별로. 수학은 수학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국어는 국어대로. 그리고 이 아이는 틀려오는 문제를 보면요, 이게 틀릴만 하지 않았는데 틀려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막 성급하게 막 문제를 풀다가 뭐 하나를 건너뛰었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덧셈 뺄셈 같은 데서 말도 안 되게 틀린다든지, 혹은 지문을 너무 성급하게 읽어서 제대로 꼼꼼하게 안 봐가지고 실수를 한다든지. 근데 이게 정말 몰라서 틀린 거면 억울하지라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자기가 실수를 해서 틀리면 그건 정말 억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아이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 보통 조금 머리가 좋다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틀려요. 왜냐? 얘네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한 번을 쭉 봤어요. 한 번 딱 보고 나면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마치 우리가 한 번 봤던 영화를 또 보는 건 좀 지겹듯이, 자기가 방금 이만큼의 분량을 읽었는데 다 아는데 엄마가 또 읽으라고 하니까 안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시험을 보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아이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치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두 번째 보는 건 지겹고, 세 번째 보는 건 고문이고, 나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공부가 항상 즐거울 순 없어. 네가 정말 네가 아는 만큼 만점을 받고 싶다면 그 조그만 괴로움은 견뎌야 돼. 왜냐? 나중에 네가 알고 있는 걸 놓쳤을 때 그 후회는 이 정도의 지겨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이와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그렇게 이제 나쁜 버릇을 고쳐 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평소에도 읽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을 한 번 읽어요. 물론 어른은 그냥 한 번 읽고 말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가 보는 책은 다 공부와 직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 책은 한 번 보고 놓으면 안 돼요. 한 번은 먼저 훑어봅니다. 그걸 나는 만남이라고 불러요. 일단은 이 책을 만나보는 거야. 한 번 쭉 읽어요. 그때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읽어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이미 한 번 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만날 거고 이런 건 조금씩 알고 있죠. 그때는 노트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중요한 거, 핵심만 정리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볼 때는 시간이 없다면 내가 두 번째 보면서 정리해 놓은 핵심만 한 번 더 쭉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암기 과목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에게 역사나 또 사회 경제 이런 분야는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를 한 걸 보니 색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물론 얘는 뭐 굉장히 색을 많이 쓰는 편까지는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성적이 중간에서 하위권인 아이들, 근데 이제 뭐 막 노는 애는 아니고 또 공부는 되게 잘하고 싶은데 성적이 안 오르는 그런 친구들 있죠. 걔네들은 딱 노트를 보면 티가 나요. 노트가 막 무당 노트예요. 이게 딱 여는 순간 막 성황당이 펼쳐지는, 막 너무 화려해. 이게 보면 여기 분홍색, 여기 파란색, 여기는 뭐 또 형광펜으로 노란색, 그리고 뭐 어느 게 중요한지를 모르겠어. 걔 노트를 보고 있으면 그냥 다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걸 다 외울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색칠하고 막 별표 해놓은 것도 모르더라고요. 왜냐? 그냥 그 꾸미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혹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내 노트 너무 예쁘지? 막 어른이 보기엔 우습지만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이 또 어른이 되면 어쩐다? 자기 스케줄러가 막 너무 화려하죠. 막 스티커에 막 뭐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드는 시간 아깝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보다도 더 나쁜 점은 뭐냐면 내가 나중에 그 부분을 봤을 때 어느 게 1번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도 되고 이 정리가 안 된단 말이죠. 보면 다 중요한 것 같거든. 그리고 그날은 내가 막 기분에 진짜 중요한 거는 노란색 형광펜 해야지 그랬다가 그 다음날은 또 기분이 또 달라졌어. 아, 오늘은 분홍색 형광펜이야. 그럼 나중에 그거 다 기억하나요? 그날은 노란색이었고 그 다음날은 분홍색이었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정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룰을 딱 정하고 그 룰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언제 돌이켜봐도 어느 게 가장 중요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일단은 그 학교에서 쓰는 아젠더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내일 가져가야 될 거 써야 되고 숙제 범위 혹은 뭐 시험 준비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 정리하는 것부터 제대로 시켰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빨간색, 그리고 그 중요한 거 중에서 중요한 거 빨간 거에다 형광펜 한 번 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파란 거,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 검정, 그리고 그런 거를 등급을 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라고 했어요. 네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색깔을 입히는 거다. 그래서 아이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이 학교는 이제 지금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사립중학교인데요. 매일매일 쪽지 시험이 있어요. 모든 과목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의 전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만 굉장히 공부 많이 시키고 잘하고 오래 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왜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학교에 그렇게 오래 붙들어 두고 막 어쩔 땐 야간 자율학습도 시키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민족이 어딨어. 그리고 막 서유럽, 북유럽은 2시 반, 4시 반 되면 집에 간다더라. 근데 그게 더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4시 반에 집에 보내요. 대신 숙제가 이만큼. 그리고 매일매일 시험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에 뜻이 있잖아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분초를 쪼개가면서 해야 돼요. 중학생인데도. 그래서 어쩔 때는 제 중학생 딸이 안쓰럽기까지 해요. 보고 있으면. 왜냐면 나는 중학교 때는 저 정도로까지 안 한 것 같거든. 근데 얘는 매일매일 쪽지 시험이 있으니까 집에 오면 막 씻고 숙제부터 후딱 해놓고 그리고 밥 먹고 그 다음부터 리서치 들어가요. 그 숙제 중에서도 심화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날 쪽지 시험이 있는 거 있으니까 그 준비를 맨날 해야 돼요. 그래서 애가 다 끝내고 나면 한 10시 반, 우리 애는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도 10시 반에 끝내고 그러고 자기가 보고 싶은 책도 보고 일기도 쓰고 한 11시 반에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냐면 7시에 일어나요. 근데 이제 얘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 다른 애들은 더 늦게 잔대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전쟁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쪽지 시험을 매일 본과 동시에 종합시험이라는 거는 그 학기 동안에 쭉 모아가지고 또 그걸 리포트식으로 내고 그걸 모아서 또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그런 과목 중에 대표적인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을 매주 실험을 막 2가지씩 해요. 그러니까 과학이 지금은 중학교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떨어져 있지 않고 뭐 1시간은 지구과학, 1시간은 생물,
그리고 1시간은 컴퓨터, 그리고 또 1시간은 화학,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의 실험 일지를 잘 정리를 해서 맨 나중에 한꺼번에 그걸 리포트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잘한다고 혹은 벼락치기 해서 되는 시험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정리를 매일 그렇게 신경 써서 하더라고요. 막 인터넷 찾아서 프린트해서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는 봐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학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이제 과학 그걸 내고 나서 선생님이 이틀 뒤에 이제 시스템에다가 올려줘요. 너는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20점 만점에 20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20점 만점에 20점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이 객관식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주관식이고 모든 것이 서술형이고 막 논문 쓰듯이 그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20점 만점에 20점을 받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조차도 몇 년 만에 처음 나온 20점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좀 이따가 아이의 그 과학 노트를 쭉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과학 노트를 보시면 얘가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딱 눈에 들어오죠. 제일 중요한 거 빨간 거, 그리고 기억해야 할 거 파란색, 그리고 일반적인 사실은 검정색. 그렇다고 검정색을 안 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나중에 시험 바로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할 때는 무조건 빨간색과 파란색에 좀 더 비중을 둘 수 있게끔 자기가 그렇게 본인이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트 정리를 평소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하는 것, 그게 시험을 잘 보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3번은 볼 것, 한 번은 만나는 단계, 두 번째에는 보면서 정리하는 단계, 세 번째에는 그 정리한 것들만 좀 더 숙달되게 외우는 단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시험을 들어갔을 때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컷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나나 쟤나 뭐 실력은 거의 비등비등해. 근데 시험을 보면 나는 19점인데 쟤는 20점이야. 그 1점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그 시험 시간이에요. 시험 시간에 임하는 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번부터 쭉 풀어나가요. 막혀요. 그 막힌 문제에서 계속 있어. 그래서 나중에는 잘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시간이 모자라서 잘 못 풀어요.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혹은 너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빨리 풀어. 빨리 풀고 시험 시간이 50분인데 30분 만에 끝났어. 20분 동안 그냥 놀아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시험을 잘 보는 방법, 제 딸에게 가르쳤던 방법은 일단 처음에는 빨리 풉니다. 1번부터 쭉쭉쭉. 모르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 그냥. 끝까지 한 번 보는 게 중요해. 한 번을 다 본 다음 그 다음에 아까 애매했던 거 다시 돌아가. 애매한 것들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남았어. 다시 1번부터. 이미 내가 너무나 자신있게 이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시 읽고 다시 내 답을 검토를 해. 그러면 하다못해 맞춤법이 틀렸다든지 뭐 마침표를 안 찍었다든지 이런 것도 나와요. 그걸 다 고치고 종 칠 때까지 시험지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바로 이 시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집중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쳤고, 이 아이는 지금 자기 실수를 점점점 줄여나가서 최근에는 별명이 20점 수집가예요.
20점 만점에 20점을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런 비결들을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한 시간을 모아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팁들이 있으면 다시 모아서 2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